그렇다면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는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 강도가 침입하는 과정을 재현해 보았다. 먼저 일반 유리. 야구 배트로 내리치자마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린다. 다음으로 강화 유리. 일반 유리와 같은 크기,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야구 배트로 타격을 주어도 꼼짝 않는 듯 했지만 강도를 높여 때리자 산산조각 난다. 이제 우리가 일반 유리들은 이렇게 깨질 때 큰 조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깨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뭐 매우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위험 소지가 있죠. 강화 유리들은 이렇게 작은 파편으로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깨지기 때문에 유리가 파손된다 하더라도 그 파편이 우리가 몸에 닿아도 좀 안전한 그런 유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화 유리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 때문에 도난 방지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한 유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점을 착안해 탄생한 것이 바로 방범유리와 방탄유리. 이곳에서 방범유리와 방탄유리의 제작이 철저한 보안하에 이루어진다고. 유리, 그다음에 필름, 다시 유리 해서 적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지라든가 기타 이물질들이 포함되면은 불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머리카락이라든가 침, 뭐 기타 땀 이런 것들이 흘러들지 않도록 필름 적층 공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유리에 균열이 생겨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 때문에 청결은 필수. 유리를 적층할 때 사용되는 PVB라는 필름이 사용되는 유리입니다. 그 쓰임새와 용도에 맞게 색상이라든가 두께를 선택해서 유리에 적층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PVB 필름은 유리와 유리를 붙이는 접착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범 유리를 단단하게 해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 필름들이 한층 더 적층이 됨으로써 우리가 보안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방탄유리라든가 광폭유리 이런 특수 유리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용도 필름 부착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리는 또 다른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데 아니 근데 투명해야 할 유리의 표면이 뿌옇다? 이 예압된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뿌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본압기에서 우리가 진공 상태로 압축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있던 미세한 공기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품화된 투명한 유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룩진 유리를 투명하고 맑게 해주는 본압기 작업. 진공 압축기로 압축하는데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면 더 견고하게 유리와 필름 사이를 붙여주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안전 유리의 성능은 과연 어떨까? 일반 유리 실험대와 같이 야구 배트로 내리친 결과 쉽게 깨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방탄유리 실험도 이어지는데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레타 9mm 모델이고요. 이제 민간인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모델입니다. 수차례의 총탄 발사에 유리는 굉음을 내며 금이 가기 시작. 과연 이대로 무사할까? 이제 금은 같지만은 관통되지 않은 모습을 뒷모습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리에는 금만 갔을 뿐 결과는 총알이 관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러졌다. 방탄유리 넘어 세워둔 마네킹 또한 총알 한 번 스친 흔적 없이 멀쩡하다. 이 방탄유리는 특수한 용도 또 특수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들로 이렇게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 개척되기를 기대를. 유레카! 네, 사실 사탕은 달콤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탕 많이 먹으면 뭐 이가 썩는다, 충치가 생긴다 이래서 아직도 맘 놓고 먹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이런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사탕이 미래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사실 요구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뭔가 좀 뭐 껌도 그렇고 무설탕 뭐 어쩌고 근데 맛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신기한 사탕이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거의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디지털 사탕. 디지털 사탕이요. 네.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맛, 신맛, 짠맛 이런 맛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흉내내는 미각 자극 장치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 실제 그 맛이 나는 건 아닌데? 맛이 사실 느껴지는 거죠. 그 같은 신호를 주니까. 네. 그래서 은으로 된 얇은 전극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혀에 대면 이게 전기 신호가 혓바닥의 미뢰로 전달이 되면서 뭐 단맛, 짠맛, 신맛 이런 쓴맛 4가지 감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고 또 충치 걱정을 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장치지만 나중에는 막대사탕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일반인도 그렇게 하려는 모양이에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컬러 테라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에이, 무슨 색깔로 다이어트를 해요? 가서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네. 되면은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 안 하고 그렇죠. 먹는 거 안 네. 줄이고 내가 색깔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이어트 살 빠지면은 대박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네. 225명의 학생들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네. 흰색 접시와 빨간 접시에 네. 스파게티를 놓고 네. 얼만큼 많이 식욕을 느낄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빨간 접시에 빨간 스파게티를 넣은 게 21%가 나왔어요. 더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세팅 테이블에서 흰 색깔과 네드 색깔을 놨을 때 네드 색깔의 세팅 테이블이 됐을 때 10% 이상이 더 식욕을 더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릇 색깔이라든가 용기 다양하게 그 색깔을 놓고서 컬러 다이어트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강색은 식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색이면은 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색깔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블루 색깔, 뭐 퍼플, 보라 색깔 계열은 좀 뚜뚜한 맛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집에 가서 빨리 빨강색 그릇 다 버리고 파란 매트 사고 앞으로 파스타 먹을 때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만 새까만 걸로 먹어야겠네요. 파란색 파스타를 누가 해주면은 싸우자는 얘기 아닌가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다이어트 도와주는 건데 칭찬해줘야죠. 캠퍼스 안을 유유히 누비는 이 대형 버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학생들과 교직원을 태우는 교내 순환 셔틀버스. 얼핏 보면 평범한 버스 같지만 이 버스가 운행되는 데엔 전자기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버스의 정체는 세계 최초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충전 장소에 세워두는 것만으로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자동 충전이 가능한 버스입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무선 충전이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의 경우에 대용량이어서 20kHz 공진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따라서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코일에 공진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면 전력이 전달되는 원리입니다. 무선 충전 원리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1차 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흘려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자기 공진 방식은 공명체 사이에 공진 주파수로 자기장을 생성, 같은 주파수에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카이스트의 무선 충전 버스의 경우 근거리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자기 공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원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15분 충전으로 약 36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자기 공진 방식의 단점인 낮은 전력 효율 문제를 극복, 세계 최초로 주행 중에도 대용량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저장할 수 있는 자기 공진 형상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급전 시스템을 통해 연속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고 기존 전기요금보다 1.5배 저렴하고 연료비도 연간 1억 원이 절감될 수 있죠. 그 무선 충전에 이제 정차용 충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행 중 충전이 있는데요. 우리 기술은 정차용 충전도 되고 주행 중 충전도 됩니다. 전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로에 인프라를 많이 구비하면 구비할수록 경제성이 탁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사이즈를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파의 인체 영향성, 도로 안전성을 인증받고 상용화에 본격 시동을 건 무선 충전 버스.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차량은 물론 철도, 선박까지 앞으로 다양한 운송 분야에 적용, 활용될 예정이죠. 유레카! 디저트로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는 오늘의 주제를 놓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은 과연 차와 과일 중 어떤 것을 후식왕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예, 뭐 중국에서는 아침에는 차, 저녁에는 술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서양에서는 아침에 사과는 금이요, 저녁에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낮이나 또 저녁에는 차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셔야 되는 것은 이 과일 속에는 유기산이 상당히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밤에는 이제 활동을 좀 쉬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해독작용을 하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신경 안정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를 드시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뭐 차, 과일 둘 다 좋으니까 그날 기분에 맞춰 드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침 먹었을 때는 과일, 저녁 먹었을 땐 차. 이게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과일과 차는 맵거나 짠 반찬을 먹은 후에 부담스러워진 입안을 깔끔하게 중화시켜준다는 점에서 더욱 좋은 디저트인데요. 다만 당분이 풍부한 과일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 특히 알칼리성인 녹차는요, 혈액 속의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니까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유레카! 일상에서 전자파에 적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 예로 전자레인지의 거리별 전자파 발생량을 살펴볼까요? 전자레인지와 밀접하게 측정기를 설치하고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 1분간 발생한 전자파의 평균값은 약 154mgauss. 이번엔 제품과 측정기의 거리를 10cm 떨어뜨려 발생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측정 결과 놀랍게도 전자파의 값이 이전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값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의 방출량은 거리와 반비례함을 알 수 있죠. 다른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 전자파의 값이 줄었습니다. 이는 전자파의 세기가 거리 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은 전자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거죠. 그럼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품별 사용 안전거리를 알아볼까요?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헤어드라이어는 10cm, 모니터는 60cm, 텔레비전은 150cm,
전자레인지는 200cm를 떨어뜨려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요. IEC라는 국제 공산품의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는 가전제품은 30cm 떨어진 데에서 측정을 해라.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그것을 이제 판정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cm보다 더 떨어지면은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레카! 잇몸에 좋은 요리가 있다. 지금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잇몸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쇠고기 냉채의 준비물은 가지와 소고기, 각종 채소. 가지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출혈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도와드립니다. 먼저 적당한 두께로 자른 가지를 팬에 구워준다. 그리고 각종 채소를 먹기 좋게 길게 잘라주는데 얇게 썬 소고기를 끓는 물에 데쳐준 뒤 겨자와 마늘 등 톡 쏘는 맛이 살아있는 소스를 만들어주고 예쁘게 쌓은 재료 위에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끝! 다음 요리는 바로 다시마 녹차밥. 쌀과 다시마 녹차물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다시마는 어디에 어떻게 좋아요? 염증을 진정시켜주고요. 수분대사 작용에 도움을 주고 잇몸의 진정 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특히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있는 잇몸 질환 초기에 아주 효과적인 재료입니다. 먼저 불 위에서 쌀을 볶아준다? 이렇게 볶아주면요, 좀 더 밥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밥을 안칠 때 좀 더 시간을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를 넣어서 다시 한번 볶는다. 이제 녹차물이 필요한데 이 녹차도요, 천연 잇몸 치료제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의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특히 입냄새가 많이 날 때 이 녹차를 마시면서 가글을 하면요, 입냄새를 다운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녹차를 우린 물을 부어 밥을 지으면 된다. 다시마를 넣어 더 촉촉하고 찰긴 다시마 녹차밥 완성. 윤기가 좔좔 흘러요. 다음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비트를 사용해 겉절이 무침을 만드는데 먼저 깍둑 썰기한 비트를 소금에 잘 절입니다. 비트 속에는 베타인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과 잇몸의 노화를 예방을 하고요.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감이 좋은 사과까지 깍둑 썰기해 넣어준 뒤 고춧가루에 버무리면 끝! 어머, 색감이 참 예뻐요. 잇몸 건강에 좋은 한상 차림 완성! 유레카! 키보드로 한글을 입력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양손을 번갈아 사용해 한 글자씩 입력하며 리듬감 있게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라 일컫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 다음에 모음을 표기하기 때문에 왼손으론 자음을, 오른손으론 모음을 치며 빠른 속도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글의 입력 방식은 자모를 음절 단위로 조합해 적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칙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로 자음과 모음을 입력하면 입력한 문자가 모니터에 그대로 나타남과 동시에 자모 조합으로 1172자를 손쉽게 조합해낼 수 있습니다. 옛날 활자 시대엔 인쇄에 사용되는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26개의 키와 시프트 키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 지금과 같은 그 컴퓨터, IT 시대를 예측하고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IT 시대에 아주 적합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글은 24개의 자모이고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에는 거기에 9개가 더해져 가지고 33개인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글자를 치기 때문에 어떤 언어보다도 빠르게 칠 수 있습니다. 동양권의 다른 문자는 어떨까요?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 중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해당 문자의 영문식 표기법인 병음을 입력한 후 해당 글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한자 병음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같은 발음의 한자가 많을수록 원하는 글자를 빨리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영어로 입력한 후 바꾸고자 하는 가나 문자 혹은 한문을 선택해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문자의 변화의 시간이 쌓일수록 한글 입력 속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컴퓨터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아이콘, 스마트폰에서의 한글 입력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 문자를 입력할 때 검지나 엄지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쿼티 방식, 다이얼 키패드 방식 등 손에 익은 자판 배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키패드를 살펴보면 12개밖에 되지 않는 패드에 20개가 넘는 한글의 자모를 입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최소한의 터치로 패드에 배치되어 있는 자모를 활용해 10,000개가 넘는 글자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아래아, 으, 이, 3개의 모음 기본자를 활용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으며 나머지 패드에 자음을 적절히 배치해 자음과 모음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기기의 입력 방식과 한글 창제 원리가 맞물려 한글의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증명한 것이죠. 유레카! 전병이 구워지는 기계의 형틀은 총 5개. 형틀 하나가 넘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그리고 바로 다음 형틀로 넘어가게 된다. 5개의 칸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2분 30초가량. 이 시간만큼 열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병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도 전병은 완성되지 않는다. 약 3분가량의 이 과정은 사실 전병이 완전히 익지 않도록 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완전히 오븐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은 너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80% 정도만 이렇게 덜 구워서 이런 막대 같은 데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휩니다. 형틀로 굽는 과정에서 반죽을 완전히 굳히게 되면 단순하게 평평한 모양을 한 전병이 만들어진다. 완전히 구워진 전병은 얇고 바삭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지고 만다. 납작하고 평평한 전병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덜 익히게 되면 남아있는 수분에 의해 반죽의 유연성을 잠시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전병을 원통 도구에 올려놓으면 전병의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곡선을 만들며 남아있는 열에 의해 완전히 굳는다. 이렇게 완성된 전병은 모양도 예쁠 뿐만 아니라 집어먹기에도 간편하다. 유레카! 정말 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을 언제부터 활용하고 시작하게 됐을까요? 약이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요? 네네. 왜냐하면 동물이나 곤충도 약을 사용한다는 예들이 있거든요. 동물과 곤충이 약을 사용한다고요? 네. 남미에는 카푸친 원숭이라고 있는데 카푸친 원숭이. 원숭이요. 네. 네.
모기가 많이 등장하는 시기에 예.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곤충이 노래기라고 있거든요. 얘를 잡아가지고 몸에 이렇게 문질러요. 그럼 모기가 퇴치가 되나요? 예, 이 노래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 네. 해충은 물론 뱀도 퇴치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원숭이가. 네. 그래서 이제 방충제 같은 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똑똑하네요. 그렇죠. 근데 원숭이는 그렇다 치고 네. 불나방 유충, 이제 정말 작은 벌레잖아요. 네. 근데 기생파리가 몸에 알을 낳곤 하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잘 먹지 않는 독성 이 풀들, 독 있는 네. 풀들을 찾아서 먹어요. 그래서 몸 안에 이제 기생충 이 퇴치를 위해서 약초를 먹는 셈이죠. 와, 이 작은 곤충들도 약을 활용하는군요.